터키와 오스만 제국 제7강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고전시대 정복자 메흐메트 2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자 파티흐라는 이름을 가진 메흐메트 2세입니다. 자,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54일 만에 함락됩니다. 그곳을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입성을 하면서 이렇게 천명을 하죠. 자신이 제3의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술탄이다. 그리고 샤리아 율법에 따라서 3일간의 약탈을 군사들한테 허용합니다. 3일의 약탈 기간이 끝나자 성 서피아 교회를 들어가서 그곳을 모스크로 개명하고 금요일 예배를 집전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금요일이 예배의 날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휴일이죠. 메흐메트 2세는 절대 권력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들과의 내전을 거쳐서 권력을 잡은 이후에 술탄이 절대 권력을 갖기 시작했고, 이 메흐메트 2세 때 와서 본격적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술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 당시에 술탄은 21살이었습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쥐었다 하더라도 이 21살의 술탄은 재상들한테 얕보이기 딱 좋죠.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신성한 인물로 표방을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이 티르크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 부족의 연합국가 형태를 띄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 술탄이 점차적으로 권력을 쥐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메흐메트 2세부터 그런 권력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려면 자신 밑에 있는 여러 귀족 대신들의 힘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정복에 반대했던 대제상 찬다르 할리를 처형을 합니다. 자, 이런 대제상들이 기존의 투르크족들의 부족장 같은 사람들이죠. 귀족 출신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처형하고 나머지 관료 또는 귀족 출신들한테 복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전까지는 술탄이 내각 회의를 주관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뭔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 메흐메트 2세부터는 그런 내각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대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아련실에서 별도로 접견을 하게 되고요. 식사도 대신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수라상에 대신들이 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나이가 어릴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신성한 존재라는 걸 대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바로 그게 기존 튀르크의 귀족들의 힘을 빼고 술탄의 절대 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관료제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 귀족 출신들의 연합체 형태로 이 오스만 제국이 운영되었다면, 메흐메트 2세는 그 귀족들의 힘을 점차 빼고 대제상 셰이흐 이슬람 랄라 스승, 최고 재판관, 재무대신, 요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관료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 있죠? 중국에서의 역사 사를 보면 알죠. 당나라 이전까지는 귀족 자제들이 자연스럽게 관리가 됐죠. 이러면 왕이나 황제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당나라 이후에 생긴 게, 그러니까 수나라 이후에 생긴 게 이 과거제도잖아요. 과거제도로 했던 이유는 관료로 만들고 왕과 황제의 부하로 삼게 했던 거죠. 그래서 메흐메트 2세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겁니다. 아련실에서 일주일에 4번 술탄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에 권력 승계에 관한 중요한 법령이 마련됐는데요. 형제살해 합법 조항입니다. 형제 중에서 누가 술탄이 될 경우 세계 질서를 위해 다른 이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술탄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여러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냐. 이걸 미리 정해놓지 않았어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그럼 누가 될 거냐? 수도에 맨 먼저 달려온 아들이 술탄이 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먼저 달려오느냐? 그 술탄의 아들들을 여러 지역의 태수로 임명을 했어요. 거기서 경험도 쌓고 실력을 보여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태수 자리를 주었던 건데, 술탄 유고시에는 그 태수에서 빨리 이스탄불로 들어와가지고 술탄이 되도록 한 거죠. 그러면 누가 술탄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법령, 즉 카눈나메를 이 메흐메트 2세 때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생겼냐면, 할아버지 바예지드 1세 시절에 형제 간의 내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바예지드 1세가 권력을 잡게 되었고, 또 그 시절에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 오스만과의 세자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권력 추진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예지드 1세가 어렵게 술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 형제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술탄이 되면 나머지 형제를 다 죽이는 이런 관행을 이 메흐메트 2세가 남겨놓게 된 거죠. 이후에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형제 살해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메흐메트 2세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 도시를 이스탄불 개명을 하고 이 도시를 오스만 제국처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새로운 건축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파티흐 모스크 복합단지를 건설합니다. 파티흐는 정복자라는 뜻이죠. 본인이 정복자 메흐메트 2세니까 복합단지라는 게 중요하죠. 이슬람 제국에서는 수도에다가 모스크를 중심에 둔 복합단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관행이었습니다. 자, 그리스인 건축가 아틱 시난에서 건설되는데요. 중앙에 이렇게 모스크가 있고요. 주변에 8개의 메드레세가 있었습니다. 자, 메드레스는 학교란 뜻이죠. 기본적으로 신학교고요. 그 신학 외에 다른 것도 가르치지만 이 메드레스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겸한 이런 정도의 학교였고요. 도서관, 병원, 호스피스, 시장, 하맘, 목욕탕, 또 초등학교 및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공공주방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슬람에는 5개 기둥이 있잖아요. 그중에 자카트라고 하는 자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죠. 그래서 2.5%의 돈을 기부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돼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둠으로써 이 부자들이 여기다가 이런 시설에다가 돈을 내면 그 이 시설에서 공공주방에서 음식을 마련을 해가지고 노숙자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었다는 거죠. 자, 파티우 모스크를 한번 보죠. 1888년부터 1910년까지의 아주 사진인데요. 그 이후에 주변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근데 이 파티우 모스크는요, 원래 여기에 성사도교회가 있었어요. 1453년도 이 사도교회는 약탈당하지도 않고 멀쩡히 있었고, 여기에 정교회 총대주교가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10년쯤 후에 이 교회가 지진이 나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스크를 짓게 된 거고요. 이 모스크조차도 수차례 지진으로 무너지고 복구를 반복을 했는데요. 이 파티 모스크를 중심으로 아까 메드레스와 고아원과 여러 시설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복합단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훗날 이스탄불에서 지어지는 도시계획의 표준 모델이 되었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흐메트 2세가 세웠던 또 하나 중요한 건축물은 톱카프 궁전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전에 술탄이 머무른 왕궁 어디 있었냐면 북쪽에 에디르네에 있었거든요. 그 에디르네에서 이쪽으로 수도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궁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야소피아 옆에다가 이 톱카프 궁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 이름은 예니 사라이였어요. 사라이가 궁전이란 뜻이고요. 예니는 새로운이란 뜻이에요. 예니 사라이는 그래서 새로운 궁전이란 뜻이고요. 이 톱카프 궁전이 19세기 중반까지 380년 동안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렇게 지은 대로 온 게 아니라 계속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고 여러 번 했죠.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아주 납작한 건물에 계속 이렇게 이어붙인 건물들이 늘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뭘 북경이 자금성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소박한 건물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오늘날에는 일부는 국립박물관으로 쓰이고 일부는 이제 그것도 박물관으로 개방이 되어 있죠. 톱카프 궁전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메호메트 2세는 또한 이 문화에 대해서도 식견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 사람은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다양한 그 문화적 관심사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특히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 메호메트 2세와 베네치아가 전쟁을 벌였어요. 거기서 강화조약을 맺었죠. 그 강화조약의 선물 중에 하나로 베네치아에다가 화가를 한 명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코포 벨리니 아들 젠틸레가 이스탄불로 와가지고 이 술탄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메흐메트 2세의 초상화입니다. 이것은 현재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왕관이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자의 왕관이 6개 있다는 뜻이고요. 술탄 메흐메트 2세는 7번째 술탄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그림은 이게 우상숭배 일환이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버려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흘러서 런던까지 가게 된 거죠. 궁전도 지었고 복합단지도 지었고 또 이 도시도 동로마 제국에서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제 제국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도시가 함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노예로 팔렸거든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기독교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는데요. 원래 이 페네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보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지역에 주로 살도록 허가를 했고, 나중에 헝가리 지역에 쳐들어가 전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특히 메흐메트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기독교 인구를 일정 퍼센트 이상을 살도록 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네르 지역 중심을 통해서 거주를 허가시켰고 또 총 대주교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임명된 사람이 겐다니오스 스콜라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 대주교로서 전체 그리스 정교회를 관할을 하도록 허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스만 제국은 발칸 반도에도 있고 아나톨리아 반도에 꽤 넓은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겐다니우스라고 하는 총 대주교가 관할하는 영역이 엄청 넓어졌습니다. 자, 그전까지 이 동로마 제국은 이 콘스탄티노플 중심이 아주 작은 지역으로 축소가 됐단 말이죠. 나머지 지역은 관할이 안 됐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 총대주교를 임명해주는 바람에 발칸, 아나톨리아, 시리아 등의 정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 역설적으로 오스만 제국하에서 정교회가 더 확장되고 통합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요 수도 내에서만 정교회가 힘을 썼고 나머지는 오스만 제국이 뺐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사라지거나 죽지 않았어도 총대주교 관리가 안 됐었는데 오스만 제국 영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더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정부에서는 납세, 복종 등 중요한 사항 이외에는 비무슬림 집단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교회가 납세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어요. 원래 세금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를 뺀 나머지의 비무슬림 집단, 여기 그리스 정교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리아 정교회도 있고, 아르메니아도 있고, 그루지아 지역도 있고,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어요. 그 집단들한테 그 내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일정 비율을 수도에 내도록 하니까 훨씬 더 관리가 쉽겠죠. 그래서 살도록 내버려 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렇게 해서 종교 관영 체제가 구현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에서 총대주교, 대주교, 주교의 세 등급으로 사제가 임명이 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 사제들을 술탄의 승인과 임명장을 주게 됩니다. 알아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술탄의 허가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조직이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수도를 여러 종교를 가진 비무슬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를 추진했다고 하는 거죠. 수도가 어느 정도 인구가 돼야
활력이 좀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고 나갔던 인구들을 채워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478년에 11만 5천 명이 있었는데요. 무슬림 인구가 58%, 기독교인이 32%, 유대인이 10%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 비율의 종교 인구가 19세기 말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32%, 유대인이 10%가 비무슬림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까지 유지가 됐다. 그러다가 20세기 넘어와서야 이제 공화국이 되고 하면서 이런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되죠. 메호메트 2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랜드 바자르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도 이 그랜드 바자르에 가면 굉장히 커요. 뭐 여러 지역에서 온 산물들이 많습니다. 동방에서 온 향신료도 많고 뭐 카페트도 있고 여기가 실크로드의 종점이라고 이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상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대규모 시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